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연소 범위랑 또 연관해서 뭐 이렇게 위험도 그리고 화재 예방 대책으로 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소 범위입니다. 연소의 범위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연성 가스의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연소의 범위를 결정하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은 역시나 해도 뭐 이거죠. 르샤틀리의 법칙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그랑 연관해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순수한 혼합가스인 경우가 대인 경우는 100이잖아요. 퍼센트가 순수한 혼합가스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됐을 때 100. 그때 어떤 그 연소의 범위를 이야기하는데 연소 상한보다는 연소 하한이 많더라. 그러니까 연소 하한계의 어떤 혼합가스의 값을 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 올해 안에도 분명히 이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형태를 혼합가스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100이죠, 100.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이게 L1, L2 이런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한계 값이에요. 하한계 값은 물질마다 다 그거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이 연관해서 그거에 있는 여기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값을 구할 땐 순수한 혼합가스인 경우는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A가 25%, B가 25%, C가 50%면 더하면 100%잖아요. 그렇게 하든 그냥 뭐 어쨌든 100으로 가면은 똑같다는 거죠. 혼합가스가 순수하다 보니까. 근데 가끔 나오는 케이스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자주 나오네요. 보면은 혼합가스랑 공기랑 섞었을 때의 내용이죠. 그 공기랑 섞었다는 거는 혼합가스랑 공기랑 섞었다는 거는 공기의 어떤 조성도 있다는 거예요. 농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해라? 빼라야, 빼라. 필요 없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값을 똑같이 하한계 값분의 여기서 나오는 전체 혼합가스의 각 성분의 비율을 넣더라. 부피에 대한 비를 넣더라. 그렇게 해서 계산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은 이 조성의 혼합에 대한 가스에 대한 부분들은 2개가 나오거나 3개가 제일 많더라. 그것들은 시험 문제를 직접 풀면서 하시면 되게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거 하나만 예제로 해서 그냥 쉽게 풀 수 있게 하나만 딱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폭발 하한계 값이 5예요. 5. 근데 얘가 계산하기 쉽게 이제 50%인 거죠. 전체 순수한 혼합가스에 그 B는 10인데 얘도 50%인 거예요. 그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어떻게 100%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약분해서 계산하면은 그 값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더라. 근데 지금은 예제로 이제 2개의 물질을 했지만 3개의 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속 문제풀이나 또 간연도 기출문제나 여기서 계속 또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죠. 실험 데이터에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연소 한계를 추정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의미가 값이 없다 보니까 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케이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그래서 LFL은 요 값들, UFL은 요 값들. 그래서 그 값들에 대해서 대입을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거의 나오진 않고요. 하나 좀 참고할 것은 여기 혼합가스인 경우는 곱하기 100이 요게 지금 추가로 더 교재에는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산소 농도는 너무 잘 나오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산값에서 아까 르샤틀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최소 산소 농도, 그리고 우리가 그 위험도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 값이에요. 얘도 재밌습니다. 보면은 폭발 하한계 곱하기 연소가스의 몰수랑 산소의 몰수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산소의 최종 값은 최소 산소 농도라고 하는 MOC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값을 찾으려면 뭐 폭발 하한계는 알 수가 있겠지만 그거에 따르는 연소 가스의 몰수랑 산소의 몰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방정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연소 반응 시에 연소되는 연소가스량과 필요산소량에 대한 양론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여기 보시면은 부탄이잖아요. C4 이건 여기서 그냥 그대로 계산해 볼게요. C4H10 요거랑 이제 산화 반응이니까 산소가 있겠죠. 산소. 그러면 뭐가 나와요? CO2랑 H2O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율 맞추기의 어떤 개념이니까 이 값이 주어지면 참 좋겠지만 부탄이라는 값을 그냥 주어지고 부탄의 폭발 하한값만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소 산소 농도 값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여기 나오는 이제 6.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나만 한 번만 딱 써보겠습니다. C4에 H10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O2가 되겠죠. O2.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CO2랑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해주는 거예요. H2O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서 앞에 요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맞추는 거죠. 그걸 맞출 때 어떤 그런 개념들을 보게 되면 이게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들은 어떻게 먼저 볼까요? H는 이게 한쪽에 있으니까 H는 10이잖아요. 그러면 여긴 당연히 두 개니까 5가 되겠죠. 그죠? 이런 개념으로. 그럼 5, 2, 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 값 있잖아요. 여기 C. C는 4개잖아요. 그럼 요것도 C가 4개니까 여기 4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근데 마지막 이제 산소만 맞추면 되겠죠. 예, 산소의 개수는 이제 거꾸로 이 값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 값에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4, 2, 8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1이나 마찬가지니까 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는 결국 뭐예요? 13이잖아요. 그죠? 13. 13을 넣는 거예요. 13 자체가 6.5가 되니까 이렇게 개념 자체가 여기 이게 13이 여기 2가 있으니까 2 나누기 1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값이 결국 6.5가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값이 CH4나 뭐는 또 프로판이나 이런 값이 나왔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 산소 농도를 구하는 공식도 있지만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몰이 반응할 때 6.5몰이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이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연소가스의 몰수 1, 6.5. 폭발 하한계 값을 원래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2.1이다. 값에 따라서 곱해서 그러면 결국에 그 두 가지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최소 산소의 농도가 나온다. 이런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는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쨌든 수식 자체는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거 보시면 연소 범위의 범위에 대한 온도의 변화잖아요. 그래서 0.8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0.8에 100도 올라갈 때 그 퍼센트가 이제 8%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거는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소 하한계 값 LEL, 연소 상한계 값 UFL, 그죠? T는 온도죠. 이런 값을 통해서 온도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고 연소 상한계는 온도 증가에 따라서 함께 상승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여기도 나오네요. 그죠? 압력은 연소 하한계에서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절대 압력 이하에서 화염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의 최대 연소 어떤 속도는 공기 구멍에서 받아들인 공기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또 나왔죠. 그래서 요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셨던 공식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되는 공식은 르샤틀리에랑 그 다음에 그 최소 산소 농도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H는 L분의 U-L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외우기 쉽게 U-LL로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수가 있더라 라고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위험도의 크기를 봤을 땐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고요. 물론 이게 이나 범위, 그죠? 폭발 범위에 대한 값이 나오면 계산하면 되지만 계산해봤더니 이게 가장 높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아산수라고 돼 있어서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경우 순서대로 가장 위험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봤지만 연소 하한계값과 상한계값의 차이를 연소 하한계값으로 나눈 것으로 돼 있다 해서 이것저것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죠? 유마의 이하산수. 이하산수는 사실은 모르셔도 되고요. 요것만 아셔도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그 값에 따라서 어떤 건 덜 위험하고 어떤 거는 더 많이 위험하고 그런 위험에 대한 위험도를 나타낸 거다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거는 연소 상한계값과 하한계값의 차이가 이제 크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런 거잖아요. 수소가 4에서 75예요. 그러면은 이거면은 그대로 75에서 U 마 L이니까 U 마이너스 밑에 L의 값 4. 그럼 얘를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L이니까 L의 값 4를 하겠죠. 이걸 계산하면 수소에 무슨 값이 나온다? 수소의 위험도가 나오더라. 이것들은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또 해보던 그런 나중에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완전 연소 조성 농도라고 해서 그죠? 보신 것처럼 화학 양론 농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가연성 물질의 1몰이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공기와의 혼합비의 부피비를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전 연소 시 발열량과 폭발량은 최대가 된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연소의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유기물이라는 물질이 있으면은 이 물질이 완전 연소될 때 반응식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다 보니까 완전 연소 반응식은 CnHrX5의 Y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기 N은 CO2 몰수, 그 다음에 2분의 X는 H2O의 몰수. 그래서 공기 몰수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결국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값, 이 양론 농도의 이 값은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이 값을 외워서 그 문제에 주어지는 값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서 결국엔 CST 값을 나오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들은 뭐 여기 사례를 여기서 좀 보여드리기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통해서 또 설명을 더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 값을 외워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걸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참 친절하게 알려주는 케이스니까. 근데 그만큼 이런 문제는 출제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론 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완전 연소 시의 반응식과 공기 몰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 원소가 여기 또 나오죠. 할로겐 원소가 포함된 화합물 이렇게 양론 농도는 다음과 같이 이거는 더 어렵죠, 그죠?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 값은 다 이제 대입을 해서 값을 구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거는 더 어렵잖아요. 여기다가 이 값을 다 주어진다고 해도 이 식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설명을 더 해드리는 걸로 계산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의 예방대책입니다. 화재 예방대책은 당연히 위험물을 관리해야겠죠. 위험물을 관리하는 거는 위험한 물질을 관리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폭발성 물질들도 관리하셔야 되고 발화성 물질, 산화성 물질 이런 것들은 그거의 특성에 맞춰서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폭발성 물질은 폭발하기 때문에 가열시키지 말아야죠.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마찰도 시키지 말아야죠. 충격 있지 말아야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발화성 물질입니다. 발화성 물질은 점화원에 의해서 이제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산화 촉진하는 물질 물에 접촉시키거나 가열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이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물에 접촉하지 않는 물질을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고 이런 물질의 종류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다음에 산화성 물질은 분해 촉진될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해서 접촉시키거나 뭐 이렇게 가열하거나 이것도 똑같죠. 조해성이 있는 물질들은 습기가 많으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분해가 돼서 산화성 물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물질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화성 물질을 화기나 이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화성 물질 자체가 가연성 가스, 가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우려가 있는 것은 접근을 금지시키거나 가열하거나 뭐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인화성 물질은 거의 가연성 가스랑 비슷한 어떤 그 물질, 화재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물질로 이해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그 다음에 부식성 물질입니다. 누출되는 그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체에 접촉하는 그런 행위들은 금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가 있는 장소에서 요거 가연성 가스 또는 산화성 물질을 방치하는 건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화원의 관리입니다. 점화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전기 스파크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 결국 여기에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게 최소 점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이 에너지는 압력이나 산소 농도에 증가하면 뭐 낮아지고 분진이 뭐 가스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돼 있지만 이런 최소 점화 에너지도 되게 위험하니까 이런 관리들도 좀 필요하다라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관리. 여기는 좀 이제 나올 것들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최소 산소 농도는 아까 나왔었죠. 최소 산소 농도를 이하로 관리하면 연소하지 않는다는 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가연성 가스의 최소 산소 농도는 10% 정도다. 가연성 분위는 8% 정도다. 그 이산성 증기는 뭐 12에서 16인데 이건 계산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완전 연소했을 때의 개념을 보고서. 그 다음에 고체는 그 표면 화재는 약 이런 퍼센트가 돼 있지만 그렇게 뭐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레인지가 돼 있잖아요. 12에서 16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오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근데 뭐 최소 산소 농도를 산소가 중요하니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불활성화입니다. 이너팅이라고 해서 불활성화는 가연성 가스나 이제 혼합되는 그 분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 자체가 위험하니까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를 치환시키는 거예요. 걔를 얘로 안전한 물질로. 왜냐면 얘는 불활성화 그런 개념은 얘가 있으면 그러니까 질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질소는 불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스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충분히 불활성, 이너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물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소, 이산화탄소, 이런 수증기 같은 거 쓰는 거예요. 이런 개념의 불활성 가스에 대한 수증기 또는 연소 배기 가스 등을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연소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리될 어떤 최소 산소의 농도는 뭐 안전율을 고려해서 최소 산소 농도보다 뭐 4% 낮게 좀 관리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뭐 지속적인 불활성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대상 설비에 산소 농도 측정기 당연히 설치를 해서 산소 농도를 보고 여기서 얘기하는 4% 정도까지 낮게 돼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 그 다음에 산소 농도 측정기는 정확한 산소 농도 측정을 위해서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기간에 교정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쓰니까.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불활성화의 어떤 기준은 기본적인 여기 나오는 정리하는 거예요. 가연성 가스, 혼합되는 그런 가스에서 불활성 가스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산소의 농도를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불활성가스에 대한 것들은 이제 질소나 이산화탄소 등등등이 있다. 결론은 이노팅은 최소 산소 농도 이하로 낮추는 게 핵심인 거예요. 산소의 농도를. 근데 불활성화의 방법에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거는 지금 보시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불활성화 방법, 불활성화를 하는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진공 퍼지, 압력 퍼지, 퍼지하는 방법에 따라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공 퍼지가 있고 압력 퍼지가 있고 지금 보시는 스위프 퍼지가 있고 사이폰, 약간 좀 어렵죠. 이름 자체가. 외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필기에서는 다음 중 그게 아닌 것은 이름 중에서 3개 집어넣고 1개 딴 거 집어넣으면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냥 깔끔하게 사스 진압. 옛날에 그 사스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사스 그냥 진압이에요. 사스 진압. 진압, 여기 돼 있죠. 진공 퍼지, 압력 퍼지, 진압. 뭐를? 사스를. 그죠? 교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지. 저 같으면 차라리 사이폰 퍼지를 맨 위에 넣고 스위폰 퍼지를 두 번째 넣겠어요. 그대로. 사스 진압 이렇게 나오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스가 퍼지는 것을 진압하자. 퍼지는 뭐예요? 퍼지의 종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가 퍼지는 것을 진압하자. 사스 진압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어쨌든 이거 무슨 종류다? 퍼지의 종류다. 불활성화에 대한, 이너팅에 대한 어떤 방법의 종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신 것처럼 진공 퍼지는 압력 용기류에 주로 적용하며 완전 진공 설계가 이루어진 용기에 적합하다. 큰 용기는 좀 어렵다. 진공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압력 퍼지는 용기류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압력 이내에 결정이 되고 목표로 하는 농도의 치환횟수는 진공 퍼지의 밥과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죠. 스위프 퍼지는 보시면 계구부가 치환가스를 공급하고 다른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는 계구부의 치환가스를 집어넣고 또 한쪽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왜냐면 이제 계속 이제 안에가 믹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는 불활성 가스가 있으면 이 가스랑 들어있는 가스랑 혼합된 게 나오니까 계속 집어넣을수록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원하는 최소 농도 이하값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값을 만들어지는 스위프 퍼지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배관유 정도에는 많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사이폰 퍼지는 대상기기에 물이나 적합한 액체를 채운 뒤에 액체를 배출시키면서 치환해주는 개념이죠. 물이나 적합한 액체를 채웠다라는 개념이 사이폰 퍼지가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거는 외우기 쉽죠. 그래서 사스 진압. 이 문제도 뭐 보시면은 투스타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꽤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환의 요령이죠. 치환의 요령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참고만 하세요. 대상의 가스가 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사용하는 불활성 가스의 물성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에 있는 걸 다 세정한 다음에 퍼지온 가스를 또 집어넣기도 하고, 퍼지온 가스는 장기간에 걸쳐서 천천히 들어가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치환 시의 특징은 진공 퍼지가 압력 퍼지에 비해 퍼지 시간은 좀 길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닌데 참조만 좀 하세요. 그 다음에 진공 퍼지는 압력 퍼지보다 불활성 가스의 소모가 좀 적다. 사이폰 퍼지 가스의 부피는 용기 부피와 같다. 그죠? 그 다음에 스위프 퍼지는 용기나 장치에 압력을 가하거나 진공으로 할 수 없다. 없을 때 사용한다. 라는 거죠. 액체가 들어가니까 압력을 가하거나 진공할 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불활성 가스 값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소되는 물질과 산소 혼합물을 비가연성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불활성 가스의 최대량이에요. 그러니까 불활성 가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 되냐, 어느 정도 필요하냐, 그 최대값을 그냥 표현이 그대로 되어 있네요. 최대로 필요한 불활성 가스의 값.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온도랑 압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와요. 시험에 의외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이 내용은 아까 사스 진압보다 더 중요한. 그래서 물론 이게 두 개 돼 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거 뭐냐면 건물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에 대한 그 감지를 할 수 있는 게 화재 감지기잖아요. 그 감지기를 통해서 결국엔 실내에 있는 같은 층에 있거나 뭐 이렇게 위험한 그 건물 내에서 대피를 할 수 있게 경보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쓰는 게 화재를 탐지한다 설비를. 그러니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으로 이런 개념이죠. 화재를 탐지한다 자동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감지기가 먼저 있어줘야 돼요. 감지가 돼야 뭐 자동으로 뭔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 연기, 화염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한다. 화재 감지기. 그 화재 감지기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경보하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피난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방제적인 설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설비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핵심은 여기 보신 것처럼 열 감지기로 됩니다. 열 감지기. 첫 번째 열 감지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문제 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중 열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세 개니까. 그걸 엄한 거 하나 갖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차동식도 열 전대식, 열 반도체식, 공기식 이런 게 있으니까 다음 중 열 감지기의 차동식 감지기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여기 바이메탈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엄한 거 하나 갖다 놓고서 시험 문제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외우기 쉽게 일단 열이면 뭐예요? 감지를 뭘로 한다는 거예요? 열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열도 있겠고, 그죠? 연기가 있겠죠. 연기. 어차피 화재가 나면 열도 발생이 되지만 연기도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온도 상승률을 일정치를 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준값을 줘봐요. 예를 들어 80도 이렇게 잡아놔요. 70 몇 도 잡아놔요. 그럼 얘가 열 받으면 78도나 이렇게 되면은 그때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뭐 차동식 이렇게 그러니까 일정치를 넘어가는 게 작동이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근데 그거를 스포트형과 뭐 분포형으로 구분을 좀 하긴 하는데 정온식은 뭐예요? 한전된 장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될 때 동작하는 감지기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 장소 안에서의 주위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된다면 그때 작동된다 열감지기. 보상식은 뭐예요? 보상식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감도가 변화하는 것으로 차동식과 정온식의 기능을 겸비한다. 얘랑 두 가지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케이스를 무슨 식이다? 보상식이다. 차동식과 정온식을 둘 다 같이 갖는다, 보상해준다, 보상식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써놨죠. 이렇게요. 포인트 뭐라고 돼 있죠? 열차 정보, 그죠? 열차 정보, 그죠? 기차, 열차 정보입니다. 열이 뭐예요? 열감지기라는 거죠. 열차는 뭐예요? 차는 차동식, 정은 뭐예요? 정온식, 오는 보상식,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끔. 차동식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반 공차, 그죠? 전반에만 공차라는 거예요. 후반엔 차지 말고. 그런 의미가 좀 있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전반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전반은 열전대식. 전반. 반은 뭐예요? 열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전반 공을 차세요. 차동식의 종류라는 거죠. 별거를 다 갖다 붙여요. 그죠? 어쨌든 결론은 열차 정보 전반 공차 나오면 벌써 열 감지기는 끝난 거예요. 요걸로 이해하시면 되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죠. 열 감지기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 감지기. 연기 감지기는 이온화식과 광전식과 연 복합식이 이제 나오는데 이온화식은 주위에 일단은 연기가 있어야겠죠. 연기가 나와야지 뭔가 감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온 전류가 변하여 작동하는 이온화식. 광전식, 전소자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생기는 케이스, 광전식. 연복합식, 요게 성능이 있는 것으로 아까 나왔던 보상식, 얘도 마찬가지. 이온식과 광전식을 짬뽕시킨 약간 그런 개념. 그렇게 돼서 연복합식
복합식. 외우는 방법 광복이 연기, 그죠? 광복이가 연기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볼까요? 광복, 광은 뭐예요? 광전식. 복은 연복합식. 이는 뭐야? 이온화식. 근데 뭐 한다고요? 광복이가 뭐 한다 그랬어요? 연기한다. 연기, 감지기. 그죠? 자, 이제 감지기 한번 세팅을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 하겠습니다. 전에 보시면 열차정보 전방공차. 여기는 광복이가 연기합니다. 끝.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면 어차피 필기에서는 아닌 것은 가장 많이 나오더라. 그런 답을 찾기에는 그래도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연발화입니다. 자연발화는 뭐 전에도 뭐 많이 나왔지만 이게 자연발화는 자기가 가서 불나는 거잖아요. 뭐 없이? 저마원 없이. 그런 형태가 산화열, 분해열, 흡착열, 미생물 뭐 등등등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해는 뭐예요? 자기가 분해를 해서 산소를 발생하는 거니까요. 니트로 기억날 거예요. 니트로. 셀룰로스라고 돼 있지만 질화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흡착열이나 미생물 발효에 의한 것도 있고요. 중합에 의한 발열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발화 형태가 종류가 돼 있더라. 그래서 산화열에 대한 부분들은 뭐 건성유, 기름걸레 이런 것들 산화열에 의한 거고요. 분해열 나오면은 정답 맞출 수가 있겠죠. 근데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해열이나 흡착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죠? 미생물에 대한 발효, 그래도 맞출 수는 있겠죠. 미생물은 당연히 뭐 퇴비 같은 거, 볏짚 같은 거. 중합에 의한 거는 아크릴로 니트릴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겠죠. 자연발화의 조건이 있고 또 하나는 자연발화의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연발화의 조건은 표면적이 넓은 것, 그 다음에 발열량이 클 것, 주변 온도가 높을 것. 그죠? 자연발화 자체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큰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표면적이 요게 더 크냐, 요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게 더 전체적으로 붙은 표면적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생각하실 때 약간 뭉치보다는 잘게 이렇게 잘려져 있는 거기서 자연발화가 더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게 표면적이 더 넓으니까 그런 개념을 보고요. 물질의 연 전도율 이거는 똑같죠. 열 전도율이 크게 되면은 자기 열을 다 뺏기기 때문에 뺏겨버리면은 자연발화 될 가능성이 없죠. 열이 없는데 어떻게 자연발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열 전도를 적게 해주는 거일수록 약간 연소의 가연물에 대한 여건과 동일하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변 온도 높은 거 발열량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자연발화는 약간 작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고민하셔서 이거는 물질의 열 전도율이 작아야지만 자연발화 될 수 있는 조건이 좀 크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발화의 방지 대책은 통풍이 잘 되는 통풍 나왔잖아요. 바람을 계속 영향을 해서 통풍으로 해서 그 다음에 주변 온도를 높이면 안 되겠죠. 낮춰야겠죠. 그리고 열 전도가 잘 되는 용기에 잘 보관을 하겠죠. 그 열 전도가 여기 보시면 잘 되는 걸로 하게 되면 다 자기 열을 뺏기니까 축척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연발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돼 있는 거고 습도가 높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개념은 뭐 이렇게 조회성이라는 개념이 좀 연관이 좀 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습기가 많이 있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안에서 이제 뭐 산소나 이런 것들이 더 조회성 있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표현한 거고요. 결국에는 습도가 높지 않게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자연발화의 방지 대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를 보실 때는 이제 320페이지를 먼저 보시는 게 맞겠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연소 범위에 대해서는 제일 핵심은 르샤틀리의 법칙인데 얘는 너무 많이 나오더라.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순수한 혼합가스냐 아니면은 공기랑 섞었냐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어쨌든 순수한 혼합가스는 다 더하면은 조성이 100%니까 분자에다가 100을 넣어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랑 섞었을 경우에는 공기는 빼버리면 된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값이 나오더라.
그 다음 이번 시간에 중요했던 거는 최소 산소 농도다. 그래서 그 MOC라는 표현을 좀 했잖아요. 그 값을 구하는 공식이 간혹 나올 수가 있더라. 근데 이때는 연소 방정식도 같이 연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근데 연소를 기억하시기에는 그 연소했을 때에 대한 어떤 앞에 그 정수비를 맞추면 돼요. 그래서 그 정수비에 대한 값을 확인하셔서 결국엔 최종의 LEL 값과 곱하면 되겠죠. 몰수를 같이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떤 값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위험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U-L, L 요거는 기억하셔라. 적어도 U-L,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분모는 L. 요거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위험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퍼지잖아요. 퍼지하면은 딱 나와야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사스 진압, 사스가 퍼지면 진압해라.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류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있어서 아까 열차 정보라는 부분도 설명을 좀 해드렸고, 열차 정보에다가 후반 말고 뭐예요? 전반. 뭐해라? 공을 차라. 뭐 이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강보기가 연기한다고 또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연기 감지기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 발화에 대한 어떤 특성이 좀 나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 열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작은 것들이 자연 발화의 조건이 되더라.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뭐 이번 그 강의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를 충분히 하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외우실 때는 너무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최대한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외울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어쩌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하면서 거기 플러스 알파, 그죠? 더 쉽게 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드린 겁니다. 결국 뭐 그러니까 이 합격의 어떤 비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